안녕하세요. 우리 책의 1장의 내용이 이제 인지심리학의 개론, 개관, 인지심리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소개하는 그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이 무엇이냐 하는 정의, 그 다음에 인지심리학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느냐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인지심리학에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 심리학을 포함해서 모든 심리학의 개념들이 이렇게 구성 개념이라는 개념, constructive하다, construct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은 만든 사람들이 그 현상을 이제 개념화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언어적인 방식을 사용을 해서 그 현상에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도 말 그대로 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 근데 안다는 게 뭐냐 알기 위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 요인들을 이제 우리가 좀 나누어 보면은 그 감각 기관에서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기억에 저장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지식으로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생각이나 이렇게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것, 이런 이제 그 요소들로 이제 나누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지에 대한 구성 개념이라는 것을 그걸 내적 구성 개념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내적 구성 개념의 한 유형으로 이제 인지 구성 개념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1장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지 현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할 때 인지라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 그게 이제 신의 개념으로 볼 거냐. 신이 다 만들어주는 거니까 인간이 할 게 없다.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주의처럼 그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인간의 어떤 아는 과정, 그러니까 인간의 알물 모르고 어떻게 인간을 이제 이해한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인간의 그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가정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혈액형을 갖고 따진다든지, 그 다음에 두개골로 가지고 이제 두개골의 위치에 이제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골상학이라든지 뭐 이런 연구들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 연구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을 했지만은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인간의 그런 이제 만들어 놓은 개념이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는지, 또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는 이제 에, 부각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 중에 이제 가장 구체적이면서 그 인간의 인지가 놓여 있는 위치, 그게 어디냐면 이 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라는 것은 사실은 전부 이 인간의 뇌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뇌가 이제 어떻게 작동하느냐, 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 인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고등 정신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기능 중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깨어 있다, 의식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현상에서 가장 이렇게 기본적이면서 가장 보편화되면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본다면은요, 인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생각한다,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위 수준의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인지예요. 왜 그런 높은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쓰냐 하면은, 이 인지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대부분 인간의 경우에요. 그래서 물론 동물도 인지를 갖고 있지만은 그래서 동물과의 인간을 이제 구분하는 가장 그 시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느끼는 것, 그 다음에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런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은 다 어디에 이제 그 포함이 되냐면은 이 인지라고 하는 현상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고등 정신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동물들은 그러면은 그 생각을 못 하냐?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은 동물이 사용하는 언어를 갖고 있지, 인간처럼 이렇게 문자로 쓰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화된 문법적으로 표현화된 이런 문자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문자 언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인간을 아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긴 하지만은 결국 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은, 물리적으로는 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뇌가 어떻게 인지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뇌와 인지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거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연구는 신경과학의 연구고요. 인지에 대한 연구는 인지고요. 그래서 뇌와 인지가 만난 학문이 이제 인지신경과학이라고 하는 Cognitive Neuroscience라고 하는 학문 영역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제 발달을 하게 되냐면은 1990년대부터 이 연구들이 이제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장에서는 이 장에서는 우리가 이 뇌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를 이해한다는 것은 신체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체를 이해함으로써 그 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신체와, 그 다음에 아까 인지라고 하는 것은 고등정신 기능이죠. 그래서 인지와 인지의 고등정신 기능이 과연 신체라고 하는 뇌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특성, 신체의 특성으로 인지를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별도로 인지적인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필요할 수 있고요. 만약 이제 이게 비록 인지라고 하는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긴 하지만은 이걸 이제 어떤 이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이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정보 처리 이론, 이렇게 정보 처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컴퓨터의 하드웨어로 볼 것이냐, 소프트웨어로 볼 것이냐 하는 것처럼 이제 이 뇌와 인지의 관계는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적인 어떤 뇌의 특성을 과연 이제 인지라고 하는 현상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고, 만약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뇌와 인지라는 것은 별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지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이 이 뇌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현상과 일치한다면은 그 정보 처리 이론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뇌는 신체고 그 다음에 인지라고 하는 것은 정신현상입니다.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체와 물리적인 세계와 그 다음에 정신현상의 심리적인 현상과 이게 과연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뇌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인지심리학과 신경과학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인지과학의 맥락에서 보면은 이 두 개의 학문 영역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경과학에서의 인지적인 연구하고 인지심리학에서의 인지의 연구가 결국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선 뇌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뇌는 이제 사실 1.5kg 정도, 이렇게 부피로 따면 1,500cc 정도죠. 1,500cc면은 우리가 페트병이 보통 1.8리터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병 물 그 양보다 적어요. 근데 페트병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 부피를 가진 뇌 속에 이 뉴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꽉 차져 있습니다. 뉴런은 세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경세포예요. 그러니까 단일 신경세포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뉴런이 이제 그 뇌 속에 꽉 차가 있는데 그 개수로 따지면 몇 개 정도가 되냐면 1,000억 개예요. 1,000억 개가 뉴런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런들이 이제 결국은 활동을 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뉴런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걸 보는데, 여기 보면은 뉴런의 구조, 신경 정보 전달, 여기에 빠져 있지만 과정, 그 다음에 시냅스 전달, 빠져 있지만은 과정, 이런 게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인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조와 과정의 측면에서 본다. 이렇게 구조와 과정이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감으로써 그 인지의 본질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신경 뉴런도 하나의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참 재밌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컴퓨터의 기능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컴퓨터가 뭐 하는 거냐? 컴퓨터는 계산을 하는 거다. 그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키보드로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 다음 그 키보드로 받아들여진 정보를 어디로 보내느냐? CPU로 보낸다. 그럼 CPU 안에 연산작용을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아웃풋을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컴퓨터 안에 보면 계산기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계산기가 옛날에는 그 계산기 그가 다 별도로 물론 지금 이제 슈퍼 같은 데 가면 큰 계산기가 있잖아요. 그건 순수한 계산만 하는 건데 그 계산기에 들어있는 연산 논리하고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연산 장치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그 바이너리 코드 0101의 그 코드로 모든 이제 복잡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뉴런들이 그 한 개의 뉴런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으로 그럼 인간의 고등인지 정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우리가 듣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A라고 하는 단어에 반응하는 신경세포가 한 개뿐일까요? 그 질문하고 같은 거겠죠. 그래서 많은 뉴런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신경인데 신경들이 모여 있는 것을 신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경계가 는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뉴런들이 이제 이 덩어리를 지우는 거죠.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그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가 지구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반도를 보면은요, 밤에 특히 비행기를 탄다든지 그래서 보면은 대구 근처는 대구 도시 내는 막 그 불빛이 있는데 대구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그 불빛이 없어지는. 그래서 큰 도시에는 불빛이 많고 그 다음에 불빛이 이제 점점 약해지는 이런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대구라고 하는 도시가 있듯이 신경계에도 그런 독특한 기능을 하는
이제 신경 뉴런들은 이렇게 다발로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경계를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누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서도 배웠을 텐데요. 말초신경계, 중초신경계 이제 이렇게 나누잖아요. 또 이걸 후뇌, 중뇌, 간뇌, 종뇌, 대뇌피질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이게 다 신경계의 구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이 구분된 각각의 이제 뇌 부위에서 담당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 보면은 안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2층이 있고 그다음에 또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부엌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서 전체 집으로 구성이 되듯이 우리 뇌도 이제 각각의 기능을 하는 뉴런들이 이제 이렇게 편재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편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이제 환경과 복잡하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뇌가 전체적으로 한 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호두를 보게 되면 요즘 호두가 많이 나오죠, 가을에. 그래서 호두를 보게 되면 호두가 이렇게 좌우로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뇌는 이렇게 전체가 한 개이지만은 그 반반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걸 대뇌 방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두 개의 뇌가 붙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의 뇌가 또 다른 기능들을 이제 담당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기능 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능 분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뇌가 나눠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기능 분화가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두 뇌가 이제 그렇게 나눠져 이제 이유가 또 있을 테고 그다음에 두 뇌가 이제 또 각각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 기능이 또 하나로 뭉쳐졌을 때 또 어떤 우리가 보다 복잡한 어떤 그 신경계가 보다 복잡한 이제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뇌 자체는 이거는 신경뉴론은 이거는 단백질로 되어 있겠죠. 그 세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단백질로 되어 있는 그 세포들이 뭐가 이렇게 전달을 한다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달 그 화학물질이 있는데 그 화학물질이 또 다른 이렇게 단백질 말고 또 다른 화학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물질에는 화학에서 보게 되면은 화학 주기율표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주기율표에 보게 되면은 뭐 100몇십 개의 이제 그 화학물질이 있는데 그 화학물질들이 이제 조합이 되게 되면은 이제 또 복잡한 이제 화학물질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화학물질들의 어떤 그 각기 다른 성질이 신경 뉴런의 또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학물질들을 신경세포에 작용하는 화학물질을 신경전달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에 직접 작용은 안 하지만은 신경계가 활동하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이제 신체의 신진대사를 이렇게 영향을 주는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내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분비계. 이제 시상하고하고 이제 부신하고가 이제 거기서 이제 분비되는 이제 그 호르몬들이죠. 이것들이 이제 또 행동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6번에 있는 신경과학의 연구 방법은 이게 이제 컴퓨터가 발달이 됨으로써 이제 예전에는 연구할 수 없었던 인간의 뇌를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거기에 이제 잘 아는 CT라든지 MRI라든지 그다음에 PET라든지 그다음에 EEG라든지 이런 이제 기법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가 손상이 될 때 이제 어떤 인지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뇌가 나누어져서 이제 그게 독립적인 뇌가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뇌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맹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게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뇌가 손상이 되면 이런 인지에도 손상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공부를 우리가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뉴런과 신경계와 신경 전달 물질,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방법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런 방법론은 또 뒤에 가면서 그 차트에서 이제 간헐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한테는 이 뉴런과 신경계 구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관계, 요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로 이 장에 대한 내용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뇌 발달 과정은 어디서부터 발달하냐면, 이게 보면은 뇌 뒷부분 후뇌에서부터 중뇌, 전뇌, 그 다음에 대뇌 피질,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발달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뇌의 크기는 이 동물들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인간이 이제 비교적 포유류에서는 큰 편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새나 개구리 같은 경우는 인간에 비해서 이렇게 작습니다. 물론 인간이 제일 큰 건 아니에요. 인간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저기 코끼리라든지 고래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인간보다 뇌가 훨씬 크죠.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뇌가 갖고 있는 부피는 1500cc예요. 남자는 1500cc 정도 되고 여자는 한 1400cc 정도 됩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은 남자가 훨씬이 아니라 조금 이제 한 10% 정도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꼭 뇌가 크다고 뭐 우리가 보통 크면 다 좋은 줄 아는데, 저기 있죠. 그럼 아인슈타인, 우리가 그래도 제일 지적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과학자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지적인 능력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은 이 아인슈타인은 그러면 과연 뇌의 크기가 얼마고, 그러면 1500cc보다 훨씬 클까요? 아인슈타인의 뇌는 142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뇌보다도 쭉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뇌의 절대적인 크기가 크다고만 해서 지적인 능력이나 그 다음에 지능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의 크기와 지능이라는 것은 꼭 비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앞에서 보았듯이 뭐 침팬지보다 인간이 뇌가 크기 때문에 침팬지보다 인간이 이제 지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과연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침팬지보다 우수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 자체는 제일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1.5니까 우리가 60kg를 전체 신체의 무게로 본다면은 1.5kg라고 하는 것은 약 한 몇 분의 1이에요? 20분의 1 정도 되죠. 근데 몸무게의 20분의 1인데 이 브레인이 몸무게는 20분의 1 정도 되지만은 여기서 사용하는 혈액량은 약 20%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20%면은 몇 분의 1입니까? 거의 5분의 1을 사용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피에 비해서 이렇게 혈액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부위보다 뭔가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뇌가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남자의 뇌하고 여자의 뇌입니다. 여기 보면 남자가 1400이 되고 여자가 좀 1200 얼마죠? 이 1300 정도 되죠. 그죠?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한 1500에서 1400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뇌의 크기하고 신체 부위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차지하는 영역에 따라서 신체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요런 모양이에요. 이걸 허먼클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입술과 이분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손이 굉장히 크죠. 이 손이 크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 부위에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뇌의 한 부분인데 입 주변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크고 손이 굉장히 큰데 이 다리나 그 다음에 이 엉덩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 크기에 비해서는 작죠. 그 작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이 부위를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위는 굉장히 섬세하게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은 신경세포가 많다는 것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활동이나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정신적인 현상과 뭔가 그런 면에서는 뭐 전혀 무관하다라는 표현은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마음, 뇌, 인지라는 것이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이제 논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과학적인 맥락에서는 신경계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대뇌 방구가 이제 나누어져 있을 때 그 기능 분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연구 주제라고 본다면 이 주제에 어떻게 그 연구 주제를 연구할 것이냐.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연구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범위 내에 포함되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객관적인 방법이고요. 굉장히 표준화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타당도나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은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뇌와 마음이라는 것의 관계가 다른 말로 마음을 인지라고 본다면은 뇌와 인지의 관계하고 이제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게 같으냐, 독립적이냐, 다르냐, 상호작용하느냐,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런 관계들에 따라서 이제 물리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 신체와 마음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의문점, 논란 이런 것들을 이제 잠재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그 뉴런입니다. 신경 뉴런, 신경 뉴런인데 이거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수상돌기, 그 다음에 세포체, 축색, 수초, 종말단추. 자, 요게 뭐냐면은 수상돌기라는 것은 입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축색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포체라는 것은 정보가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에너지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포에는 이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게 있죠. 요게 핵입니다. 그러니까 세포체는 핵과 세포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체, 핵과 세포체의 요 핵은 아무런 역할을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유전적인 정보만을 여기에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체는 이 두 가지를 포함을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세포체에 그러니까 세포질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이런 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들이 신경 뉴런들을 활동하게 하는, 이것도 생명체니까 얘가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 말초 혈관으로부터 그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활동을 하고 나면,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면 혈액에 찌끄레기가 남겠죠. 그래서 그 찌끄레기를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독소가 생기면 독소를 완화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이제 이 세포가 해야 돼요. 그 과정을 이제 얘네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제 그 목차에서 보았듯이 여기에서 이제 뭘 만들어내냐면 화학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 화학물질이 전달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전달물질을 이렇게 이제 전달을 시키는 겁니다. 전달을 하는 그 통로가 바로 축색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입력장치, 요거를 전달장치. 그 다음에 이제 축색에 이제 있는 요 수초는 수초가 있으면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요. 수초가 없으면 이제 속도가 느려지는. 그러니까 천천히 전달을 해도 되는 세포는 수초가 없고, 정보 전달을 빨리 해야 되는 세포는 이제 수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쭉 정보가 전달되게 되면은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종말 단추라는 것이 있어요. 종말 단추에 이제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시냅스입니다. 종말 단추의 이제 끝이 시냅스라고 하는 구조물이에요. 요렇게 요 실제 모양은 이제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어로 돼 있죠. dendrite, cell body, 그 다음에 axon. 요건 마이올린 셋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수초와 수초 사이의 요 마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이올린 셋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터미널 버튼이라고 해서 요게 요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 요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어디 있냐, 여기. 요게 이제 신경세포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부위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신경 뉴런들의 유형이에요. 신경 뉴런이 모두 한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은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손에 있는 퍼킨지 세포는 이런 모양이. 근데 여기 보면 다 동일한 거는 세포체가 요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수상돌기가 이제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종말 액선과 종말 단추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가 이제 그 전체 모양을 이제 결정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 구성 요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조라고 하면은 수상돌기, 그 다음에 세포체, 그 다음에 축색, 그 다음에 종말 단추. 이렇게 이제 크게는 4가지 구조로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보 전달, 그게 구조예요. 앞에 나온 게 이제 일종의 구조고요. 이게 정보 전달 과정인데, 이 과정은 여기 보면 다 뭐 나트륨, 그 다음에 염소, 칼륨, 프로테인, 이거는 이제 그 단백질이죠. 이렇게 표현된 건 다 화학물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화학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경세포는. 그런데 이제 이 신경세포의 화학물질들은 다 뭘 끄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죠. 그래서 신경정보 전달의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전기화학적인 과정이에요. 여기 보면 다 K 플러스 이온, Na 플러스 이온,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이온, 그 다음에 프로테인 마이너스 이온, 아미노산이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주로 플러스 이온들이 전기적인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K 플러스 이온과 Na 플러스 이온의 그 활동이 이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내는 그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내용물이죠. 그러니까 정보 전달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물이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화학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정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세포 밖과 세포 내를 이렇게 안전기를 대서 이렇게 그 체크를 하면은 이 앞에 밖에 세포 밖의 그 전압과 세포 내의 전압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안정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차이가 얼마냐면은 70mV입니다. 1mV가 1000분의 1V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쓴 거는 안을 우리가 기본으로 한다면 안이 바깥보다 70mV 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낮냐? 왜 나을까요? 왜 나을까요? 그래야 이제 그 세포 내에서 정보가 전달되지 세포 밖에서 정보가 안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전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폭풍물처럼. 그러니까 얘들이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활동을 하면 이게 이제 밀려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구멍이 생기면 여기 이제 Na 플러스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고 K 플러스 이온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 부분, 그 순간적인 변화가 뭘 일으키냐면은 전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0mV로 돼 있다가 Na 플러스 이온들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안쪽이 이제 플러스 이온 쪽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40mV까지 이렇게 거꾸로 역전이 됩니다. 요걸 액션 포텐셜, 활동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마이너스 70mV를 안정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막 전이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자극이 주어지면은 70mV에서 요게 확 튀었다가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요게 이제 한 펄스예요. 한 펄스. 요게 이제 마이너스 70부터 플러스 40mV까지의 막 전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활동전입니다. 그럼 이 활동전이가 일어나는 패턴은 동일해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아무리 전압이 세어도 요런 모양은 한번 똑같은 모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이것보다 이렇게 높아진다든지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흥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딱 필요로 되는 게 플러스 5mV예요. 그래서 5mV 이하면은 절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5mV가 됐을 때 반응이 한번 일어나는데 5mV보다 2배가 되면 그럼 2배로 일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실무율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기 전원 스위치를 켜면은 불이 오고 끄면은 불이 꺼지죠, 그죠? 스위치를. 그러면은 여러분 스위치를 강하게 켠다고 해서 불이 2배로 켜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스위치의 역할과 같은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우리가 앞 시간에 저걸 배웠죠. 컴퓨터가 선생님이 그 파워에 5V와 12V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 5V를 보세요. 그래서 5V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는 마이너스 5mV라고 돼 있죠. 그죠? 그 5V냐 5V가 안 나오느냐. 즉 5mV냐 0V냐. 이게 뭐냐면은 볼트가 있냐 없냐거든요. 그게 뭐냐면 1, 0이에요. 그게 이진법이에요. 이진법. 그러니까 하나의 신경 뉴런의 활동은요. 어떻게 보면은 바이너리 코드예요. 그러니까는 이진법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활동을 한다 안 한다. 할다 안 한다. 요게 여러분들 LCD 화면 보면은 LCD 화면을 여러분들 JPG 파일 같은 거를 크게 확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네모칸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네모칸에 깜정색이냐 흰색이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확대를 하면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바둑판. 바둑에 까만 돌과 흰 돌. 요거는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런 데까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일어날 때는 Na 플러스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초가 있으면은 단위 시간에 이제 빨리 진행이 되게 되고, 수초가 없으면은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신경 흥분. 우리가 그러면 신경 뉴런이 제공하는 정보는 뭐냐면 단위 시간에 발생하는 펄스의 양입니다. 즉 0101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는 거. 그게 이제 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강한 걸 보게 될 때는 단위 시간에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신경 흥분의 빈도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빈도라고 하는 것, 발생 빈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행동의 강도를 표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쭉 이제 밀려서 이제 진행이 돼서 어디까지 오냐? 요 종말 단추에 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 종말 단추하고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하고 사이에 이렇게 이제 소낭이 통통 터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세포체에서 만들어진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낭입니다. 우체국 낭처럼요. 그것들이 이제 여기 와서 통통 터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쭉 분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노란색, 요 빨간색, 노란색에 해당하는 요게 이제 일종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다음 신경 뉴런이 요걸 수용할 수 있으면은 요게 이제 그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맞는 열쇠가 없으면은 더 이상 이 앞에서 나왔던 신경 흥분이 다음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이 신경 뉴런 전체는 이 뉴런이 활동을 한다 안 한다는 문제는 앞에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신경 정보가 여기에 도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거 반응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미시적으로 이 신경 뉴런의 활동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두 가지 종류의 활동을 결정하게 해주는 작동 과정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경 뉴런은 그 자체로 이제 하나의 구조고, 그 구조물 속에 이 정보들이 이제 진행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일종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경 뉴런 수준에서의 그 구조와 과정에 대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능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 개,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개 그 신경 뉴런들이 다발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또 작용하는 활동들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준별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신경계예요. 신경계는 단일 신경 뉴런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계는 크게 이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이렇게 이제